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본부장님 모시고 국내외 경제와 증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본부장님이 보니까 그 유동원의 성공 투자 별도로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간단히 먼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매주 한 3-4개 동영상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올리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제가 그 유동원 글로벌 랩이라고 있는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쪽에 있어서 이제 운영 지시를 내리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약간 광고성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요. 저희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선 저희가 그 미국 경제 상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보니까 미국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또 2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반면 3분기부터는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지난 금요일까지 나왔던 실적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60%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 중에서 86%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 또 매출 기준으로도 74%나 높은 숫자, 그러니까 좋은 숫자를 74% 기업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쪽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초과되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자그마치 22.8%.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5년 평균이 보통 6.9%거든요. 그거보다 엄청나게 높은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 뭐 어떤 이 전망치들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2분기가 피크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원래 주가라는 건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약간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즉 2분기가 정말 좋을 것 같고 3분기가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답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적정 가치 대비해서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너무 많이 올라서 지난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쉬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여기에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뭐 2분기가 경기 피크다, 뭐 2분기가 실적 피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마 틀릴 거다.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뭐 계속 풀리고 있고 기업 실적도 좋아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실물하고 주식 그 주가의 괴리가 있지 않느냐. 즉 지금 증시 숫자에는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여전히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상대적인 평가라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다른 분들 대비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가 1998년, 99년 뭐 이럴 때, 그다음에 2006년, 2007년 이럴 때였어요. 그때는 큰 위기가 두 차례 닥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직전이네요. 근데 더 많이 올랐죠. 그때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주가가 너무 과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거품이다. 그리고 거품이 더 늘어날 수는 있으나 뭐 조만간 뭐 앞으로 1년 내지 2년 안에 어떤 큰 폭락장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타이밍이었어요. 그거를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돌리는 분석 툴로서는 글쎄요. 아직 1년 뒤, 2년 뒤에 폭락장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져 있다라고 판단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만큼 이 기업 실적이 정말로 좋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8년 이후에 역대 가장 좋은 실적을 1, 4분기 발표됐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2, 4분기에 발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거품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2016년부터 증권사에 다시 이제 입사를 하면서 전략을 만들면서
얘기했던 게 나스닥에 대해서 2016년 3월부터 적극 매수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때가 나스닥이 한 4,000포인트 초반 정도 됐었어요. 그때 이제 한 8,800 정도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때인데 지금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지금 나스닥의 적정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고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나스닥의 이 이익 전망치가 3%포인트나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거는 이제 곱하기 52 해버리면 엄청난 숫자인 거죠. 150.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승장이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97년, 98년, 99년, 2000년 이때는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IT 기업들. 근데 실적이 피크 친 게 1997년이에요.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쭉 빠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장을 자그마치 2년 더 끌고 올렸으니까 이건 거품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라갔는데 실적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받쳐주고 있고 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어느 시점에서는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는 아직은 두 자릿수 상승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구체적으로 해서 뭐 S&P 500이나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예상하시나요? 제가 모델링을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그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돌려보는 거는.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의 어떤 상승 가능한 여력 정도, 물론 그 목표치에 도달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한 4,495니까 7.5%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200포인트니까 한 16%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적정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그 2006년도, 2007년도에 큰 폭의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똑같이 이걸 돌렸을 때 마이너스 25%였어요. 플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했었던 시기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거품이라고 보면 그냥 거품이 약간 끼기 시작했다 정도? 아직 완전히 거품이 완화한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품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주식이 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실적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 상승할 수도 있는지 이 기업들이 이게 하나 궁금하고 또 만약에 지금은 좀 다른 섹터를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것도 참 상당히 힘든 질문이시죠. 우선 이제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실적만 딱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뭐 앞으로 어떤 규제 이슈 이런 거를 다 빼고 그냥 실적만 놓고 보면 이런 기업들이 올라도 한참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냥 실적만 놓고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스닥이 한 1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을 이 기업들, 개별 기업들에게 적용을 해서 돌려보면요.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80%, 지금보다 80%.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60%, 페이스북 57%, 뭐 이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평균 제가 들여다보는 이 대표 기술주 13개가 있는데 이 13개의 평균 지금 상승 여력이 아까 나스닥이 한 16%라고 하면 이 13개 기업은 50%가 넘어요. 훨씬 더 높게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익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OE 예상 ROE가 지금 앞으로 2년, 3년 평균이 자그마치 39.4%나 돼요. 엄청난 숫자죠.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3%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 보니까 그런 상승 여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과거의 닷컴 버블 98년, 99년, 2000년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꺼지는 상황이었고 뭐 P 멀티플, 뭐 ROE 뭐 이런 것들이 고점 20%대에서 쭉 내려와서 한 자릿수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부분은 뭐냐면 이게 너무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규제가 들어와서 법인세 내야 되고 또 뭐 반독점법 걸리고 뭐 이러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탄력 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진 국가들이 이런 기술 쪽에 있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의 수익성을 깎아가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중국에서 수출을 할 때 이제 컨테이너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BDI라고 하죠. 볼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면서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컨테이너가 풀리 차서 가는 거 하고 안 차서 가는 거 하고를 보니까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풀로 찬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어떤 뭐 저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라는 게 다 채워서 내보내면 좋죠. 근데 다 채우지 못하고 내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컨테이너는 많이 늘어났는데 간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실수요가 있냐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가 회복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막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만들 정도, 엄청난 소비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 경기가 풀리 회복을 해서 뭐 다들 걱정하고 있는 뭐 거품을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의 이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사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비중을 갖다가 전체 포트에 뭐 100% 실었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장기적인 대세 상승에 있는 업종들은 기존의 그 퍼센티지를 유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이쪽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와 경기 민감주들을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어떤 포트폴리오 교정을 하는 게 맞지. 완전 이걸 던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자. 이 전략을 지금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요? 저는 7대 3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주를 7. 그리고 이런 경기 민감주 쪽을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이 근데 그렇게 평가하실 때 그 몇 가지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지표들이 뭐 어떤 게 좀 있어요? 6개 지표들을 봐요. 어떤 국가를 들여다볼 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식센스 모델이라고 해서 거의 2000년도부터 쓰던 그 영화 아시죠? 식센스.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만들었던 건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보는 6개를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전략을 28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뭐 정말 많은 지표들을 보고 뭐 조합해보고 어떤 게 맞는지를 좀 많이 돌려봤겠죠. 그래서 뽑아낸 6개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6개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동성. 그래서 뭐 M2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유동성 지표들,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어떤 지수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이익 모멘텀이라고 해서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꼭지를 찍고 꺾여서 내려오는지. 영업이익의 추세를 보는 추세군요. 추세. 그다음에 이제 이 센티먼트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고 이럴 땐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센티먼트 지표. 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 지표를 봅니다. 경기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를 보는 게 이제 정부 규제나 뭐 통화 정책이나 뭐 재정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보는데요. 지금 사실 아직까지 6개 중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센티먼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 정도. 맞아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좋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주식이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지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아니겠습니까? 유동성과 관련돼 있으니까 1번.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1.6%대에서 일단 안정을 취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성장률도 안정적이고 금리도 안정적이니까 이른바 지금 골디락스 구간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네. 문제는 경기가 더 회복되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과연 1.6%대에서 안정될 거냐,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결국 긴축의 신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뭐 불안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부분인데 크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우선 결론을 내려드리면 유동성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쉽게 꺾일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들어올 것 같지 않고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벌써 2분기부터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뭐 6월 달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었을 때 뭐 1.77%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기 어렵다 이제부터는. 아마도 이 금리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일 거다. 네. 그 장기적인 박스권이라고 하면 1.5%에서 2.5% 사이. 예. 뭐 아니면 1.5에서 2% 사이. 예. 뭐 이 정도의 어떤 시기가 앞으로 2, 3년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계속 골디락스 얘기를 네. 해드렸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M1 증가율이나 뭐 M2 증가율이나 뭐 미 연준의 대차대표 추이나 이걸 네.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뭐 테이퍼링의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풍부하다라는 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안 오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네. 예. 과거에 이 3차 산업혁명 시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거의 1970년대까지 거의 20년의 구간이 있어요. 예. 이 구간이 이제 컴퓨터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효율이 확 높여졌던 그런 시기고, 예. 그때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질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그때 보시면 또 이제 노동 참여율이라고 해서 인구의 퍼센티지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예. 이것도 올라가질 않아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가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현상. 예. 그거는 짧게 끝나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예. 이어졌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와서 그게 지금 2013년부터 시작된 상황. 예. 그럼 아직 얼마나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부채를 워낙 많이 키워놔서 예. 정부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부터 1970년대를 보시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내려오게 만들고 그 사이에 금리는 낮게 유지를 시키고 예. 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재정위기 터져버리고 네. 거의 뭐 폭망 상태, 뭐 1920년대에 나타났던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네. 대공황.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여러 가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파월 의장도 얼마 전 FOMC에서도 계속 긴축은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말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일 텐데 네. 지금 본부장님하고 비슷한 기조 같은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최근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세게 올라오긴 했어요. 3월달 숫자 보니까 이제 임금 상승률이 4.4%. 예. 그러니까 제법 높은 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제법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 왜냐하면 워낙 작년 3월이 안 좋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인 것 같고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 숫자로 비교해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평균 2%가 안 돼요. 네. 낮아요. 그다음에 아까 노동 참여율 말씀드렸잖아요. 예. 노동 참여율 숫자가 이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보시면은 거의 60%대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그리고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가 고점인데 예. 그때가 67.2%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62% 미만이에요. 예. 굉장히 낮게 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임금 상승률과 이 노동 참여율 두 개를 감안을 하면 예.
결국 소비가 아주 세게 일어나서 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정적인 금리 시대가 앞으로 2, 3년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길게 가면 10년도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부채를 꺼야 돼요. 네. 워낙 많이 쌓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대로 끌려면 아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성장률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꺼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뭐 2%대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고 지금 한 1.6% 정도 수준인데 만약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걱정을 하겠으나 저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법인세도 올린다, 자본 이득세도 올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은 또 정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두 개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법인세 부분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어떤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정부로 가는 거니까. 아까 여태까지 부채 많이 올렸으니까 그걸 꺼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 자체가 ROE,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주주는 악영향을 받는 게 맞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떨어져도 지금 현재의 이 나스닥 100기업의 ROE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27%, 28%란 말이죠. 그래서 2%포인트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도 25%의 이익률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는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의 축소는 있을 수 있으나 매력도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어쨌든 악영향인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도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도세고 미국으로 따지자면 자본이익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세금 내려면 주가가 올라야지 세금을 내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펀더멘탈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건지는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뭐 정확하게 몰라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양도세 없잖아요. 근데 장이 좋았나요? 지난 10년으로 따지면 뭐 최근에 좋았지만 미국은 양도세가 높죠. 근데 장이 엄청나게 좋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센티먼트, 단기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수급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식 분석을 할 때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항상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요소나 뭐 단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10년, 20년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법인세는 좀 영향을 미치겠으나 양도세와 이 자본이익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게 맞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잡자고 했더니 세금 많이 내라 그랬더니 가격은 더 올라가는 오히려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효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제라는 건 상당히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이제 시장을 보면은 1분기 성장률이 18.3% 물론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고 또 뭐 금리도 인민은행 대출 우대 금리라 하죠. LPR 그게 12개월 연속 동결할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즉 기업 실적 좋고 경제 좋고 금리 안정적인데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인데 제가 아까 식센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서 6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정책, 규제 정책. 뭐. 자, 이게 이제 왜 6번째가 들어가냐면 선진국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어떻게 됐나요? 뭐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기업 정서적인 어떤 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다 하더라도 주주들한테 돈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주식에 투자를 할 가치가 적어지는 거죠. 그런 요소가
그것도 아주 큰 기업들에 나와버리니까. 예. 그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큰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가 아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 문제가 생기면서 예, 어떤 매력도 떨어졌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기본적인 기술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중소기업을 투자를 해라. 중국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정부 규제 영향이 좀 덜하다 이 덜하고 또 미국에서 어떤 이 무역 전쟁을 일으킬 때 사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은 키워놔도 어떤 큰 위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너무 잘 나가 버리면 미국이 어떤 경쟁력에서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G 굵기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어쨌든 부품을 주는 회사들인데 얘네들은 키워봐야 뭐 그렇게까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투자는 조금 다르게 결국 신흥국이고 또 사회주의 국가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었을 때는 매력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의 어떤 투자 비중을 작년 하반기부터 왕창 줄였어요. 그렇게 지금 투자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 미국 쪽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갖고 가는 상대적으로 G2의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은 중국보다는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전문가들마다 달라서 좀 헷갈리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올랐고 중국은 저평가됐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중국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을 보시면은 지금 A50의 ROE가 12%밖에 안 되고요. CSI 300의 ROE가 12.5%밖에 안 되고요. 심천이 그나마 나은데 17%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쟁력이라는 건 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왜 안 좋았냐? 그만큼 ROE가 낮았어요. 그 이유가 정부적인 이슈든 기업 자체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숫자가 안 보이는 거든 뭔지는 모르겠으나 ROE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못 벌어들이는 거고 돈을 못 벌어들이는 주가에 대해서 높게 쳐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중국이 이 ROE가 갑자기 막 올라간다. 그러면 제 시각이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중국은 지금 정책적으로도 부담이고 ROE도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은 어떻게 보세요? 홍콩은 사실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H 지수로서. 홍콩은 보면 큰 축은 당연히 금융주, 뭐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뭐 프로퍼티 쪽,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홍콩 인덱스 자체는 뭐 중국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홍콩에 대해서도 뭐 중국하고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신흥국 가운데서 이제 대만과 뭐 한국, 베트남 이렇게 세 개 국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상당히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뭐 어떤 그 요인이 있습니까? 저는 계속 지난 한 1년 내내 한국, 대만, 베트남 이 세 개 국가에 대해서 추천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의 매력도가 그만큼 높게 나오고요. 이게 이익의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좋고 또 밸류에이션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극심하고 또 가장 경기 민감하다라고 보고 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와 대만은 반도체 강대국이고, 그렇죠. 뭐 그게 메모리든 파운더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시장에 상당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수는 반도체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 됐던, 뭐 데이터를 갖다가 돌리던, 슈퍼컴퓨터를 쓰던, AI가 필요하던, 로보틱스가 중요하던, 뭐 아니면 심지어 바이오 게놈 연구를 하던, 결국 반도체가 주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와 대만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적정 가치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두 개의 국가다. 전 세계에서. 계속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있는데 이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 나라가.
전 GDP보다도 더 커요, 수출이. 네. 우리나라는 50몇 %인데 네. 얘네들은 100%가 넘습니다. 예. 그만큼 다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예. 물론 아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뭐 핸드폰을 조립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수출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고요. 또 반면에 이쪽은 또 원자재나 이런 쪽이 또 좋은 국가잖아요,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 뭐 건설 이런 쪽이 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겨우 0.2%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많이 들고 가시는 건 또 안 되죠. 또 우리나라와 대만을 다 더해도 전 세계 시장의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또 너무 많이 들고 가시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신흥국 투자 비중을 저희는 전체의 한 30% 들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그 30%를 이 세 개 국가만 투자해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지금. 그리고 코스피 인덱스로 저희가 적정 가치를 뭐 구해보면 4,000포인트는 뚫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000포인트를 언제 뚫느냐가 중요한데요. 빠르게 뚫으면